안녕하세요, 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이랑 약속했었던 화장품 BM이 하는 일, 그리고 BM이 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우선 화장품 BM이란 화장품 회사에서 상품 기획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제품의 컨셉부터 어떤 상품 한 가지를 기획하고 출시되어서 마케팅 팀으로 가기 전까지의 모든 수반되는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있는 일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물론 BM이 하는 일에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가장 처음 하는 건 이제 어떤 제품이 출시될 건지 기획안을 잡고 거기에 대한 컨셉을 잡는 일입니다. 컨셉 보드를 만들긴 하는데 이게 시즌별로 나올 수 있는 신제품들이 있잖아요. 여름이 되기 전에 봄에는 선크림이 나오고, 여름에는 워터프루프 화장품이 나오고, 가을에는 가을 겨울을 위한, 그리고 초봄까지 이어질 고보습 라인이랑 안티에이징 라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시즌별로 맞춰서 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토너 크림이 유행이라든지 타투 펜, 그리고 타투 립스틱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하든지 하면은 또 우후죽순으로 거기 갑자기 사이에 제품이 막 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때그때 출시하는 제품도 있지만 화장품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를 파악해서 우리 브랜드에서도 이걸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딱 서면 그때그때 새로운 제품들이 또 기획이 들어가죠. 이 BM에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동일하지만 브랜드의 BM도 있고, 그리고 H&B 스토어 제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BM도 있고, 면세점이나 수출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BM도 있고, 홈쇼핑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BM도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특징이나 그리고 구조에 따라 나눠 있을 수도 있고 모두 다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제품 컨셉안을 기획하고, 그 컨셉안에 보면은 핵심 키 원료라든지 제형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소구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기획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OEM, ODM 회사들과 혹은 연구소와 조인을 해서 같이 이제 제형을 만들고, 그 제형에 대한 테스트도 하고 안정도도 보고 디벨롭도 하고 이렇게 계속 연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품의 제형이 오케이, 픽스가 났어요. 이런 제형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용기를 1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모두 다 예쁘고 특이한 용기를 쓰고 싶지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프리몰드 용기 말고 또 이제 금형 개발을 해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금액 차이가 몇 천, 몇 억 차이가 나는 천차만별의 작업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 상품의 중요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보통은 기획자가 제품을 기획할 때 어떤 느낌의 제품을 만들고 싶고, 어떤 사용 방법, 어떤 용기를 쓰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 분위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까지 기획안에 다 녹여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제품 원료랑 텍스처랑 사용감이랑 이런 것들의 각자 포인트를 뽑아서 패키지에 들어가는 문안을 작성하게 돼요. 이 문안을 볼 때는 또 식약처에서 표시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짧은 두세 줄만으로도 이게 무슨 제품인 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디자인팀에서 기획안에 담겨있는 의도와 작성해둔 문안을 참고해서 잘 어울리는 예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게 컨펌이 나면은 이제 실제로 내용물이면 내용물, 부자재면 부자재 이런 것들의 단가를 이제 쇼부를 보게 되죠. 내용물 너무 좋고 패키지 너무 좋은데 사실 이게 단가 때문에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쁜 브랜드에 잘 맞는 제품을 다 기획을 했는데 단가가 생각보다 좋으면 좋을수록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쁠수록 좋을수록 비싸단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면서 좋고 예쁜 제품을 잘 개발한 다음에 패키지까지 다 완료된 다음에 단가 협상을 거치고 발주를 들어가요. 그러면 일정 기간 뒤에 이제 완제품이 나오겠죠. 그 완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마케팅팀과 조인해서 이 제품의 주력 포인트 방향을 설정을 하고 키워드를 설정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략들을 짜고요. 제품이 문제없이 잘 출고가 되면 이제 잘 판매하면은 끝나는 일입니다. 제품이 출고되기 전까지 문제가 터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단가적인 부분에서 조율을 하면서 엎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제형적인 부분에서도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스 립펜슬이랑 이치스킨 립펜슬이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제가 그 공장에다가 나스 립펜슬 그리고 이치스킨 립펜슬이랑 같은 내용물로 같은 제형으로 개발을 해주시되 저희 거는 색깔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용감은 더 부드러우면서도 보기엔 매트하게, 더 촉촉하게 보습 성분 이거 넣어주시고 특허 성분도 이거 넣어주고 그리고 착색은 어느 정도로 되게 막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내용물을 개발을 해요. 아무리 같은 제형에서 출발하더라도 사용감이 달라지고 컨셉 성분들이 달라지면은 이제 완전 다른 내용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물의 안정도를 봐야 돼요. 제품 안정도란 제품이 어떤 일정 조건을 갖추는 상태에서 그 유통기한 내 기간까지 변색, 변치, 파손, 불량, 분리 이런 것들이 없는 걸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제품 발주가 들어가고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감리를 가는데요. 먼저 용기가 먼저 생산이 돼야 그걸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먼저 생산이 되는데 용기에 대한 디자인이나 후가공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구현이 됐는지 그리고 색깔이 멀쩡하게 나왔는지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컨펌하기 위해서 항상 생산할 때 감리를 가고요. 그리고 신제품을 제조하고 충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라든지 아니면 또 스틱을 이렇게 담는 과정에서 립스틱 주변에 불규칙하게 이바리가 생긴다든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위해서 감리를 갑니다. 그래서 감리를 가서 제조 현장을 눈으로 보고 충진 현장을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불규칙한 패턴이 발생하면 이게 한도는 여기까지 허용해 줄 수 있다. 이런 한도들을 또 컨펌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잘 없어요. 항상 연구소 가고 공장 가고 이렇게 발로 뛰어다녀야 돼요. 연구소나 공장 같은 건 도심에 있지도 않아요. 굉장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권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운전도 하실 줄 알면은 더 좋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제품 하나를 기획하는데 정말 빨리 한다는 가정하에 제품 컨셉 서칭하고 계획안 작성하는데 2-3주 내용물 수정하고 개발하는데 2주 그리고 용기 서칭하고 그 용기랑 픽스된 내용물이랑 상용성이 잘 맞는지 테스트하는데 또 한 일주일 그리고 그 용기를 디자인을 입혀서 샘플을 내고 하는데 뭐 한 2주 제형 내용물 안정도 살피는데 또 한 3주에서 4주 그리고 실제로 모든 조건들이 다 세팅이 됐다는 가정하에 단가도 조정이 다 되고 발주도 다 들어간 상태에서 생산이 들어가서 나오는데 한 5-6주 제품이 하나까지 정말 빠른 과정으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출시되는데 2-3달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기획할 때는 항상 다음 시즌, 멀게는 그 다음 시즌을 보고 개발을 해요. 이미 2018년에 유행하는 뭐 색감, 컨셉, 사용감 이런 것들에 대한 PT는 작년에 혹은 1월 달에 모두 끝난 상태예요. 네. 제가 하는 일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얘기로 하니까 굉장히 짧네요.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화장품 기획자 그리고 화장품 회사에서 각 부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알아볼 수 있는 루트가 많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다 화장품 BM은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일괄적인 얘기들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화장품 BM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취업을 앞두고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는 순간을 앞두고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려면은 화장품 BM이 되려면 상품 기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DM이나 메일로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언니 컨텐츠 언제 올라가요? 보다 직업에 대한 질문이 훨씬 많습니다. 우선 보면은 화장품 상품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를 나와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딱히 정해진 과는 없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모든 답변들은. 보통은 상경 계열 쪽, 문과 쪽을 조금 우대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화장품 기획을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경 계열 쪽을 많이 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특성마다 화학 쪽을 우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금 특이하게 이제 화장품이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은 이제 시장에서 웬만하면 다 좋아요. 웬만하면 다 평균 그리고 혹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용기에서 차별성을 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쪽, CD나 3D 이쪽에서 출발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화장품 상품 기획자다 보니까 화공과나 향장학과를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던데 엄밀히 보면은 좀 분야가 다르죠. 그런 화학 계열 쪽의 전공자들은 회사의 상품 기획팀으로 오시기보다는 연구소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제형 개발이라든지 원료 개발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하시고요. 연구소가 갖춰진 브랜드의 연구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저처럼 상경 계열 출신들은 상품 기획, 마케팅, 그리고 영업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자격증이 어떤 게 또 필요하냐고 물으시는데 뭐 화장품이나 미용 관련된 자격증이 물론 있으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말로만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보다는 더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화장품 관련 대외 활동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외 활동하면은 엄청 많은 직군이랑 직종의 대외 활동이 있는데 화장품 회사에 취업하고 싶으시다면 화장품 쪽으로의 공모전과 대외 활동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대외 활동에서는 잘 하면은 1등 하는 사람한테 인턴 자격을 주고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주고 하는 이런 보상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대외 활동의 취지 자체가 이제 학생들의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본인들 회사에 적용시키려고 서로 윈윈이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브랜드에서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브랜드가 더 잘 될지 화장품 시장에서 중요시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블로그는 지금 많이 죽었지만 인스타, 유튜버 이런 것들도 잘만 이용하면 취업에 웬만한 자격증 한 개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고 모이게 하는 것도 기업에서 늘 연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브랜드가 아니라 개인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지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감은 이런 거구나.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감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똑같은 면접장에 있어도 출발점에서 이미 스타트를 끊고 나간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직무는 매년 기술력은 이제 점점 향상되고 소비자들도 보는 눈이 점점 높아지고 저만큼 잘 아시니까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지식과 데이터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일 같아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제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도 늘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긴 해요. 원료, 제형, 용기 전부 다. 그래서 해외 화장품들을 정말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통장이 되기도 하고 잘 되지 않는, 잘 못하는 외국어로 열심히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홈쇼핑 쪽 제품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홈쇼핑 시장이라는 게 또 되게 신기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일단 마진 구조 자체도 일반 그냥 제품, 단품이랑은 다른 구조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노멀한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거랑은 또 다른 포인트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홈쇼핑 시장 자체가 연령대가 좀 높으니까 엄마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분들의 구매 포인트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 타겟층에 먹히는 마케팅 포인트라든지 그 타겟층들의 취향을 막 분석해야 되는 게 재밌고 신기해요. 이렇게 계속 일을 해도 공부해야 될 것들이 또 계속 쌓여요. 이렇게 계속 매 시즌, 매 월, 그리고 매 채널별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 기획자들은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화장품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서가 다 힘들고 빡세지만 이 분야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분야긴 해요. 2~3개월씩 쫓아가야 되는 큰 프로젝트긴 하지만 항상 시작부터 다방면으로 데이터가 갖춰져 있어야지 모든 연관된 일들이 착착착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단에서부터 좋은 소스와 명확한 컨셉,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잘 기획이 되어 있어야지 제품도 잘 나오고, 그리고 그 제품을 받아서 마케팅하는 부서에서도 원활하게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영업팀에서도 그 제품들을 좋은 곳에 많이 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잘 팔리는 제품도 있지만 잘 안 팔리는 제품이 생기면은 저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죠. 그래서 초도 생산분이 다 소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쉬웠던 점을 반영해서 리뉴얼하는 제품들도 나오고요. 리뉴얼하니까 예전에 제가 화장품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는 도대체 난 잘 쓰고 있는데 왜 리뉴얼 되는 거야. 인생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인생템들은 꼭 다 리뉴얼이 돼서 사용감이나 색감 이런 것들이 다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낀 적 많죠?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그것들이 왜 생기는 건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생각보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화장품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될 것 같은 제품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잘 파는데 꼭 코덕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코덕이면은 코덕의 입장에서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완성도가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까지 얘기한 것보다 이제 직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진로 결정과 취업을 앞두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많은 코덕분들이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답변해 드릴 테니까 댓글이나 DM 주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름하세요는 안 어울리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